주식시장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 쯤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바이오 헬스 산업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봐야 되나라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2부에 정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가가 한창 좀 떨어질 때 이제 거품이다, 기대를 이제 접자라고 잠깐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요즘에는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 전망이 어느 정도 될까? 수치적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네, 전 세계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는 8,500조 원 규모라고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요. 예.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의료보건비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의료 보건비 지출액은 2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면 지금 이 태동기에 빨리 기술을 발전시켜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앞으로도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 시장 규모에서 국내 시장 규모를 따져보면 한 2% 정도 수준입니다. 네. 순위로 따지면 한 12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해서 올해 330조 원, 그래서 한 7위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면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계가 주목하다시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임상 시험의 인프라, 또 첨단 의료 장비 및 병원 IT 시스템, 건강정보 DB 등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의 인프라와 ICT 기술 융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세계 7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목표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까지입니다. 올해 목표가 7위까지 가겠다. 지금 10인데 네. 이제 더 큰 도약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전략들과 작전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한류라는 얘기를 얼마 전부터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의료 한류 하면 저는 성형외과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대형 병원 위주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등 그 규모를 키워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지난해 28만 명 정도였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네. 올해는 4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10%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올 4월부터 1년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1:1 상담이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도 2월 중으로 개설키로 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게 또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문제잖아요. 올해 목표는 지난해가 141개가 해외 진출을 했어요. 올해는 155개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마다 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나 신약, 수출 등 이런 고부가가치 패키지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형 병원 혹은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 방안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워낙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제약산업에서 9조 3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약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1,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들이 해외 임상을 하거나 M&A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해서 첨단 의료 복지 단지 내에 임상 시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의 가장 걸림돌로 여겨졌던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뒤에 또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한번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이오 의약품 투자 활성화대해서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인가요? 네, 바이오 헬스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신시장을 창출하겠다. 정부가 보고 있는 신시장은 건강관리 서비스업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ICT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 맞춤형 식단이나 혹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거나 혹은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굉장히 활발히 성장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규모가 1988년 1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008년 2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관리 그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의료 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3분기 내로 건강관리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브리핑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의료 행위하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수박 쪼개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의료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좀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요? 어제 정부 발표가 있은 후에 대해서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게 사실상 정부가 처음 내놓은 카드는 아닙니다. 2010년과 2011년 의원 입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됐었는데요. 당시 의료계에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의료계에서는 건강 증진이나 혹은 질병 예방 등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의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라고 하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와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우려를 내보였습니다. 이것도 어쨌거나 어떤 명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이런 논쟁들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때문에 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명확해질지는 한번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 2부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